다음은 코리아는 다시 뜬다는 주제로 오창주 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창주 박사님은 문화일보 산업부장, 전국부장을 거쳐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디지털타임즈 편집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데이터뉴스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영화 국제시장의 소재가 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와 코리아는 다시 뜬다 등의 저서들을 내신 바 있으며 우리 한사무의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이 어떻게 다시 뜰 수 있는지 큰 박수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정식 박사는 아니고요. 뭐 수료까지만 아니고 아직 논문도 안 썼는데 하여튼 박사라고 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한 내용 중심의 그 강의를 좀 할까 싶습니다. 현재까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350만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를 다녀간 사람이 1조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1조 2천만 명 중에 그 한국이야말로 아주 좋은 동네 여행을 왔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지구에 와서도 정말 엑기스 동네에 여행을 왔구나. 그리고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이 지구의 여행을 마치고 다음 여행지로 갔을 적에 그 이 지구의 여행을 보내준 그분한테 뭘 보고 왔니 하면은 이런 걸 보고 왔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뭘 보고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얘기도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이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한국을 왔다 갔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는 그 시리즈를 해갖고요. 옛날에 국제시장 영화 소재가 되고 그랬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일보 산업부장을 하면서 되자마자 우리 독일 광부 형님들, 간호원 누님들의 눈물 나는 스토리부터 오늘날 1억 불 무역 시대까지 연 각 분야별 조선이면 조선이고 중동 건설이면 건설 각 분야별 내용을 그 백스토리를 전부 다 정리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이 주는 시장경제 대상도 타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이제 국제시장 영화로까지 나와서 저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는 다시 뜬다라고 제가 제목을 드린 것은요. 한국이 지구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요. 지구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 표준 식물 목록 자료에 보면요. 4,957가지의 식물 종이 살아요. 한 종이요. 많게는 몇천 가지, 몇십 가지씩 갈라지기 때문에요. 그 4,957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식물 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요즘에 뭐 독도에 있는 식물도 많이 발견됐다고 맨날 기사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상 식물만 해도 4,874종입니다. 이런 바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다른 동네는요, 보통 한 10배 정도, 한 400가지 정도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사는지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한라산만 해도요, 1,900종의 식물 종이 삽니다. 이건 한국의 원산지인 자생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래종이 아니고. 그리고, 북한산만 해도 700종. 울릉도만 해도 900종인데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900종이 살고. 근데 영국 같은 나라는요, 나라 전체를 통틀어도 자기 나라의 자생식물이 800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뒷동산 수준밖에 식물 수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요, 한반도의 식물 수종을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열강들이요, 1910년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툴툴 털어서 모든 식물을 다 수집해 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분재랄까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원산지가 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을 가보면 구상나무라고 많이 보이시죠? 구상나무가 많이 보이는데 구상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목련을 이제 부활의 꽃이라고 한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선물했는데 목련의 고향도 코리아입니다. 봄이 오면은 어김없이 제일 먼저 피인다고 그래서 부활의 꽃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단원고에 갖다 심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알면은 그 원산지가 우리 건데 왜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한국의 식물을요, 한국의 인삼을 미국, 일본, 중국 갖고 심으면요, 6년만 심으면은 한국의 무만큼 자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나 성분을 조사하면 한국의 무만 또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식물은요, 벤치마킹을 하려도 벤치마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코리아의 인삼이 아직도 이렇게 유명한 겁니다. 그건 인삼뿐이 아니고 배추,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가서 삼겹살 먹고 싶어서 들깻잎을 심어갖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 가랑잎 같아갖고 향기도 안 나고 맛도 안 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잎으로 이제 기넥신이나 진꼬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산 은행잎으로는 그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나무를 외국에 갖다 심어서 그 은행잎을 따서 만들려고 해도 또 성분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이 땅에 자란 그 은행잎이야만이 그 성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고추도 뭐 우리 원산지는 모르겠는데 고추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명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일단 한국에 들어온 식물은요, 명품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설명, 이거 한의학이 이제 중국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의학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중국의 이제 황제내경하고 산해경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저기 신 박사님이 지난주에도 강의해 주시는데 그 가장 오래된 역사에서 동이족이 처음 사용한 한의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5,000종이라고 했잖아요. 식물수종이. 한국에요, 5,000종의 식물종에 2,600종이 식용이 가능하고 1,200종이 약초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국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진시황이 서불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3,000명을 주고서 블루추를 구해와라. 분명히 그 나라는 블루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냈는데 결국 뭐 못 구해서 이제 정착해든지 일본으로 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러나 서불이 한국의 여러 곳에 서불과차라는 바위돌의 기록을 남기고 간 게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품이겠죠. 그런데 아직 상품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상품입니다. 로렐라의 언덕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다란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건 이제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쑥만 해도요, 다른 나라는 쑥은 독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쑥을 먹는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하고요. 그걸로 약초로 쓴다고 하면 더더욱 이해를 못 해요. 뭐 이게 성삼문이가 쓴 시인데요. 저는 다 굉장히 이 시 중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석이라세 어제 저녁에 한송이 꽃이 지고 금조일하게 오늘 아침에 한송이 꽃이 피고 상간일백일 서로 일백일을 바라보니 대의조한배 너와 함께 술 한잔 하려 하면서 성삼문이가 시를 썼었는데요. 이 느티나무 백일홍도 이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산 100일 동안 피는 우리 간지름나무라고도 하는데 배롱나무라고도 하고 이 나무를 한강변에 서울시의 곳곳에 가로수로 심었으면 얼마나 한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아름다운 꽃이 항상 펴 있는 코리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청계천변에 이팝나무를 심었는데 이팝나무도 원산지가 코리아입니다. 근데 그건 봄과 여름 사이에 피는 듯 마는 듯
폈다가 사라지는 꽃인데 저는 안타깝게 옛날 컬럼에도 썼지만은 백일홍을 심었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365일 중엔 100일 동안 피는 꽃이 피어 있는 그 청계천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컬럼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수궁 돌담길에도 나무 수종을 이상한 수종으로 갖다 심고 빨간 벽돌로 까는 걸 안타까워 저기 쓴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교수들이 추천했을 텐데 플라타나스를 가로수로 심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각 구청당 6억에서 7억씩 그 관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년.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 구상나무라, 지금 백일홍이나 아니면 단풍나무나 아니면 벚나무로 심었으면 한국의 정체성도 살리고 관리 비용도 얼마나 아끼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래서 한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정체성과 역사를 가지고 하면은 그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왜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명품 코리아냐 한 것은요, 지구상의 사계절이 가장 뚜렷한 나라가 존재하는 거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서 3개월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끊기는 나라 봤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말이에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어요. 유일하게. 참 우리 애국가에도 나오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다른 나라도 화강암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나라 전체가 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어요. 화강암은요, 오줌물로도 과장을 하면요 10m만 걸러 나오면은 약수물로 변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정화 기능과 필터 기능이 강합니다. 석회성물은요, 다른 나라는 모두 석회석 아니면 현무암질인데 석회성물은 약수물을 부어도 10m만 걸러 나오면요 썩은 물로 나와 그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갈 적에 물 잘 먹으라는 게 큰 그 기준이 되고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따 지도책에서 보겠지만요, 지구의 모든 기는 코리아에 모여 있습니다. 반도 국가에 모여 있는데요. 그 이태리 반도, 한반도, 플로리다 반도가 20에서 30도 선상에 있는 유일한 그 반도 국가, 세계 반도 국가인데 다 잘 살죠. 문명이 일찍 발달됐고 그 중에서도요 한국은요 사리마다까지 있어가지고 캄차카 반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사리마다까지 있습니다. 펜티까지. 그래서 태평양에서 아무리 지진이 나도 코리아는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사태 봤잖아요. 그렇듯이 반도 국가이면서도 그 보호 장치까지 돼 있어 갖고 그 기가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건 저는 남자의 심볼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의 심볼은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N극에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끝에 기가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기는 반도 국가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센터 중심에 있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 멋있게 달려 있는 게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해양성 반도 국가이면서도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도가 아주 적절하고요. 이거 보세요. 세계에서요 한 나라를 놓고 세계 4대 크게는 4대, 적게는 5대 비합골이 1년 내내 차지하려고 전투를 벌이는 동네는 코리아밖에 없어요. 요즘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한반도를 점령할 적에는 동토의 겨울입니다. 오호츠크 고기압이 힘을 쓸 적에는 캄차카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 청명한 가을이고요. 봄에 양쯔강 고기압이 한반도를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양쯔강 고기압이 올 적에는 한반도는 따뜻한 봄입니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찾아올 적에는 여름입니다. 지구상에요. 이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확하게 전쟁을 벌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사계절이 생긴 겁니다. 거기다 대고 토양과 기와 모든 조화를 이루은 땅이기 때문에 명품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은요 산에 가면 어떤 계곡이든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가서 계곡에 있는 물 그냥 떠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계곡에 흐르는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식당 가면 물은 항상 공짜죠. 물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이미 물값이 석유값보다 높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섭씨 마이너스 40도에서 플러스 40도 가까이 되는 폭을 자랑하는 나라예요. 거의 80도 가까이의 폭을 수시로 견뎌야 되는 땅이죠. 거기 그 와중에 가뭄도 있고 장마도 있고 태풍도 있고 사풍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식물과 사람은요, 하루라도 긴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처절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식물은 약성분을 머금게 되고 인간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기가 사른 민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말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사람을 너 내일부터 시베리아 가서 일하라 하면 거기 가서도 일할 수 있는 민족은 코리아 한국 사람이 유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저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합치면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술 국가가 의술 선진 국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밥그릇 싸움에 지금 그 융합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하나로 합쳐갖고요, 한의학과 양의학을 양의학을 배우더라도 한의학을 필수 과목으로 해서 같이 배우도록 시키면요, 영역 밖으로 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에서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나라가 될 겁니다. 지금요, 뇌내혁명의 저자가 이제 그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제일동포예요. 그 사람이 오사카에서 몇백 병동을 가지고 있는 그 제일동포 의사인데, 이 양반이 옛날 뇌내혁명 책을 줘갖고 인기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그 양반이 그랬어요. 지금 고칠 수 있는 병이 20%도 지나지 않는다. 80%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아는 척하는 것뿐이다, 의사들이. 그런데 이걸 가장 그래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한의학과 양의학을 같이 배워서 같이 치료를 하면은 한국이 가장 병을 잘 고치는 나라로 등극하고 의료 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당 선생 얘기는 그냥 대충 말씀드리고요. 참 저는 쑥뜸을 갖고 병을 고치는 민족도 코리아가 유일했죠.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미래의 신약은 전부 다 한국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선진국들의 약을 카피하는 데 열중해서 그걸 팔아먹어서 제약산업을 키워왔지만은 앞으로는 그 미래의 신약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600종의 식용이 가능하고 1,200종의 그 식물이 전부 다 약초인 나라. 이 나라에서 미래의 신약을 개발하지 못한다면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길거리에 가는 질경이 하나 명품인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갯벌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갯벌 전체를 떠나서 갯벌에만 해도 1141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요.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 문화일보 속에 천일염과 자염이라는 컬럼을 써갖고 이제 그 천일염이 굉장히 잘 팔리는 그 상황이 됐었는데요. 이거 목포대학교에서 연구한 논문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천일염은 명품이에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젓갈을 이렇게 많이 담아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소금으로 장을 담든지 젓갈을 담든지 뭘 하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을 다 버려야 됩니다.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요, 일본의 유명한 식당들은 전부 다 한국 천일염을 다 갖다 씁니다. 그리고 밝히지는 않았겠지만 세계 유명한 식당들은 대다수 한국의 소금을 미리 수입해다가 요리를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의 그 천일염은요, 그 미네랄이 차원이 틀리게 많아요. 그리고 85%가 나트륨이고 15%가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소금으로 알려진 계량토 소금 같은 경우는 아마 8% 정도밖에 미네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 중에는요, 그 칼슘, 마그네슘, 아연 뭐 등등등 수십 종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천일염을 볶아서 모든 요리를 해 먹든지 드시면요, 고혈압 문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말씀드리면요,
바닷물의 나트륨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예요. 3%. 근데 여러분들 바닷물에 사는 그 회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유가 나트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트륨이 있는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그 뱃속에 있는 양수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써 있네요. 3%예요. 바닷물 나트륨 농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어도 전혀 병이 안 걸리고 안전하게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뭐부터 터지고 나와요? 양수부터 터져요. 양수를 흠뻑 뒤집어 쓰지 않고 나온 애는 살 수가 없어요. 병원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양수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데 요즘의 문제는 저는 이제 그것도 문제 과학자들이 밝혀야 되겠지만요. 저는 얘기 듣기로는 그 양수를 너무 깨끗하게 닦는 바람에 아기 낳았을 적에 그래서 생기는 게 아토피성.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토피성이 없잖아요. 우리 연초 때는 그렇게 애를 깨끗 닦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제가 깨끗하게를 죄송합니다. 충청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아기 낳는 상황이 되면은 양수를 좀 적당히 닦든지 아니면은 그 맹물로만 슬쩍 닦게 시키면은 아토피성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 있어요. 인체 부위 중에 모든 곳이 다 암이 걸리는데 인체 부위 중에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 심장입니다. 심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염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통, 소금통입니다. 소금통 속에서는 절대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통에는 암이 안 걸린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 생산하는 우리가 왜 음식을 잘 먹으라는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소금이 나쁜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하는 소금의 한 70%는 암염입니다. 암염이 뭔지 알죠? 소금산 그걸 녹여서 만든 그 소금인데 그 별로 미네랄이 없고 별로 안 좋은 질 나쁜 소금입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절대 맛소금은 안 먹어야 됩니다. 맛소금은요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나트륨만 뽑아낸 게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뭐 장문화 좀 있었는데요. 콩, 팥 이런 거 다 한국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콩만 해도요. 그 원산지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삼국유사에서 보면 공주가 그 패백 품목을 가져갈 적에 시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매주시. 그리고 훈몽자에서 보면은 그 청국장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 청국장 하면 청나라 음식인 줄 알고 있잖아요. 훈몽자에는 1400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세종대왕 때. 근데 청나라는 1600년 후반기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삽니다. 아니 청국장 하니까 청나라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국이 그만큼 콩에 대한 그 역사를 오래 가지고 있고요. 그 세계 최고의 콩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책에 보면은 항상 그 콩의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콩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다 하는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 우리 콩이 보급된 게요. 18세기 말에 영국을 통해서 보급됐어요. 지금은 미국 콩을 수도 없이 수입해 먹지만은 미국은 콩의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엄청난 콩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종 수준이 아니고 종류입니다. 거의 다 한국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한 200여 가지 정도를 못 가지고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대학교에 가지고 있는 콩을 야생 콩을 다 하려고 그래갖고 그걸 교접을 시켜갖고 경쟁력 있는 콩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썩은 병이 걸려 있거든요. 콩이 한 종류만 심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구의 기 보십시오. 네? 이태리 반도, 한반도, 푸르드 반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 게 제일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근데 저게 크면 엄청나게 커지고 해서 지금 한국이 웅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벚꽃의 원산지도 이제 한국인데 그걸 모르고 김영삼 대통령 후보께서 옛날에 파내빌린다고 해서 제가
한국 곳인데 무슨 소리냐 그래 그 성명을 발표하기 시켜서 그 보존했고 여기 국회 옆에 있는 벚꽃도 여러분들이 벚꽃놀이를 못할 텐데 제 덕분에 아직도 벚꽃놀이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동작동에 벚꽃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 벚꽃을 파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막았습니다. 근데 제가 막을 수 있었던 건요. 저는 이제 충청남도 보령 웅천이라는 동네인데 고향에서 저는 20살 때까지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면서 이제 중학교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독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제가 산에서 매일 보고 느낀 그 벚꽃이 저 해발 400m, 500m는 산 꼭대기까지 벚꽃이 봄이 되면 하얗게 피는데 분홍빛으로 피는데 일본 사람이 만약에 벚꽃을 심었다면 미친놈들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할 일 없다 일본 사람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찾아봤더니 특히 일본 학자들이 수도 없이 벚꽃의 원산지가 코리아라고 쓴 논문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일본 꽃이래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의 나라꽃은 뭔 줄 아세요? 없어요 국화는. 나라꽃은 없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진짜 국화라고 생각하는 간주하는 꽃은 가을에 피는 국화예요. 그래서 국화와 칼이라는 소설과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벚꽃을 저렇게 좋아하냐 하면은 천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황이 어디 쪽 사람이죠? 네? 백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절 145태 때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온 사람만 해도요. 지금도 북쪽만 쳐다보면 눈물 흘리면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대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으로 지배 세력이 넘어가서 일본이란 통일 일본을 건국했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고향에서 보던 꽃을 좀 심어라.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꽃은요 시다레 사쿠라예요. 시다레 사쿠라는 수양벚꽃입니다. 수양벚꽃의 원산지는 그건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공주 쪽이 원산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주 부여 쪽 가면 오래된 시다레 사쿠라 나무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벚꽃이 원산지라는 것은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어떤 그 수도 없이 밝혀냈어요. 논문 플러스 미국 국회에서는 아마 그 결의문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우리는 일본 꽃이라고 사쿠라가 웬 말이냐. 이 국회 옆에 사쿠라가 많아서 사쿠라 우연이 많다고 파내버린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국회 출입할 적에는. 여기 예. 그리고 삼국유사에서 보면요. 765년에 앵통이라는 기록입니다. 저거 사쿠라 앵자입니다. 벚꽃 앵자. 저게 세계 최고의 벚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논문들을 많이 썼고요. 아까 저 금방 말씀드린 게 이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막 뭘 기리기 위해서 천황 탄생 기념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그 벚꽃을 무지 많이 심습니다. 이제 식물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이제 실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크의 고향이 코리아인 것을 여러분들 굉장히 모를 겁니다. 실크가 르네상스 문명, 산업혁명,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겠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요. 초대 단군왕검 하백의 딸 황후로 맞아서 누에치기를 관장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여대인가요? 박선희 교수에 따르면요. 홍산문화 유물에 옥잠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한국이 비단의 원조다. 진짜 BC 한 7천년경에 옥잠이라는 게 나옵니다.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리고 후한세의 삼국지에 보면은 동이족들은 머리를 틀어 올렸다. 잠해갖고요. 그래서 홍산문화에서 나오는 머리에 위에 쓴 옥으로 만든 장식, 옥고라는 것은 그런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사서에서 보면은 잠신이 실을 뽑아 황제 헌원회가 바쳤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는 양잠 기술이 우리 동이족한테서 넘어왔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품질이 간단치 않아요.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고조선 품질이 좋았는데 특히 백접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백접부는요. 목화품 중에서 뽑은 면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미 목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과 그 이불 같은 걸 만들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려시대 때 문익점이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걸로 맨날 배웠잖아요. 그것도 다 허구입니다. 요 옥참이 이것입니다. 홍산문화에서 나온.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견우와 직녀는 무슨 얘기냐면요. 견우는 소를 갖고 농사를 짓는 민족을 뜻하고요. 직녀는 씨글을 짜서 먹고 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직녀는 실크를 짰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는 민족의 총각과 실크를 짜서 먹는 민족의 처녀가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만나요. 영고라는 축제에서. 그럼 축제를 마치고 돌아갈 적에는 내년을 기약하잖아요. 근데 옛날 처녀 총각이 결혼한다고요. 절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고구려 때까지만 해도 풍습이요.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요. 3년 동안 처갓집 가서 머슴살이를 해야만이 처자를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3년 열심히 일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허탕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 지금 아시겠지만 옛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갔다 와서 3일 동안 처갓집에서 자고 가는 풍습이 있었죠. 그때 동네 총각들이 신랑을 달잖아요. 발바닥 때리고. 그래서 3년이 3개월로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덕홍리 고분에 보면은 직녀가 견우가 소한테 소를 한 마리 줘갖고 끌고 가게 시키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적 그림인 줄 아세요? 고구려의 그 남포 대안리 1구분에 보면요. 배 짜는 여인, 실글을 짜인 여인이 있어요. 이 여자의 패션이 오늘날 이 뛰어난 패션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저기 우리 그 크리스나 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대단한 미인이고 대단한 패션이죠. 이미 실크를 짜서 저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사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때 로마는요. 짐승 가죽 벗겨서 대충 두르고 다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더서는 이제 광목 정도 두르고 다니는 바느질도 안 해 입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그 실크를 그것도 총천연색으로 7, 8가지의 그 실크 색을 넣어갖고 입고 다녔던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실크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실구리에서 나왔다고 그 영남대 조한 교수가 논문으로 일본 실크 잡지에 논문을 썼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한국의 실구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실크 수입해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 짜는 기술까지 비잔티움에서 알게 되었고 그 간편하게 가지고 가는 실구리를 이제 수입해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크로드란 말이 나온 것은 독일의 지리학자가 뒤늦게 1800년도에 와서 중국에 와서 이렇게 보고서 여기서부터 장안에서부터 실크로드가 교육이 이루어진 거라고 썼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 중국 중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미 고구려는 또 당나라에 흡수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조한 교수에 따르면 실크라는 용어는 원래 영어 표기에도 없었고 영어 표기 뿌리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어디를 찾아봐도 실크의 기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과학적으로 실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서 이제 논문에 썼던 겁니다. 조 교수 이제 고구려 실크라는 표제로 이제 실크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논문이에요. 거기서 보면요. 상역이라는 말과 부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이련의 선사비문에 보면요. 이 상역이라는 나오거든요. 상역이 이게 무슨 상자예요? 뽕나무 상자예요. 부상, 뽕나무를 키워서 먹고 사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실크의 주도권을 놓고 동이족과 한족이 싸움을 많이 치르죠. 한나라가 고조선을 끊임없이 침략해온 이유도 바로 실크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사군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실크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갔어도
끊임없이 이제 흉노를 달래기 위해서 흉노한테 이같이 많은 실크를 바친 기록이 가전 역사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또 하나 부여의 실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국지와 후한서, 동의전 일 등등이 보면요, 부여는 일찍이 그림에 수를 놓은 비단을 생산하여 수출하였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장식을 한 비단옷과 모직을 즐겨 입는다. 영고를 온 사람들이 모여 연일 음식과 가물을 즐긴다. 등등의 이러한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부여에는 또 이 실크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적이 어떻게 됐고, 정월에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고, 영고라는 어떤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실크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구려는 어땠느냐? 고구려 역시 후한선에 보면요, 의복을 입는데 수놓은 비단, 금은 등으로 치장하고 다녔다. 그래서 고구려 음악 통전에 보면은 악공들은 비단 옷과 모자 그리고 새깃을 장식하고 황색 옷 큰 소매를 입고 비단 자색, 비단 띠를 둘렀으며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다녔다. 이 당시에 바지를 해서 입고 다니고요. 이 패셔너블하게 저렇게 색감을 넣어서 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게 우리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그 가벼운 옷에 따뜻한 실크 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이 없었습니다. 여기 신당서에도 이렇게 오색 무늬의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던 기록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입고 다니는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보십시오. 고구려 무용총인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실크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정도의 기가 막힌 패셔너블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민족이 지구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거의 짐승 가죽이나 두르고 다니든지 광목 옷 두르고 다니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저렇게 깁실 바느질까지 해서 패셔너블하게 입고 다니질 않았어요.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길쌈과 이런 여인 이런 게 많잖아요. 길쌈 한다는 얘기를 우리 많이 있었으니까 길쌈 경진대회도 많이 열고, 그래서 이제 한원의 고구려주에 보면 오색 비단, 구름 비단 이런 게 있고요. 일본 서기에도 보면 고구려의 칠직장을 자기네들이 가져왔다 등등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기 씨름 선수 중에요, 이 코가 삐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역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고구려에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고구려 관광으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실크 상인입니다. 그 수옥만리를 실크를 한 보따리만 가져가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다가 마침 영고라는 축제가 열리니까 나도 한번 씨름을 붙어보자 해갖고 붙은 게 이 벽화로 남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백제 실크도 이렇게 저기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십시오. 그러면 신라는 어떠느냐? 신라는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라는 삼국사기 삼국사에 보면요, 각 직급별로 실크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기준, 그러니까 평민까지 실크 옷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갖고 몇 급에서 몇 급, 진골, 성골은 어떻게 입고, 그 밑에 육두품은 어떻게 입고, 육두품 여자는 어떻게 입고 하는 기록이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41년에 이미 박혁거세 당시에 농상을 권장하며 한껏 토지 이익을 얻게 하였다. 이 누에치기, 실크 산업을 권장한 왕이 돌아다니면서 권장한 기록이 다 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진골, 등급별로 제가 다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랍 상인들한테는 신라의 실크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이때는 또 해상 실크로드까지 발달돼 갔고요. 그래서 저기 신라 유적지에 가면 아직도 신라에 왔다가 눌러앉은 아랍인들이 소구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랍 상인들의 그 후순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눌러앉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경주와 이스탄불 간에, 이스탄불이 비잔티움이잖아요. 콘스탄티노플. 그까지 17,000km의 비단
길 어떤 회복 그 실크로드 행사도 매년 열리고 그렇습니다. 신라는 사실 이렇게 전부 좀 적당히 좀 적었는데요. 하여튼 평민에서부터 진골, 성골까지 다 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는 이렇게 많은 길로 이렇게 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고려와 송나라가 14세기까지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당시 유럽이 어땠는지 알아요? 유럽은 매년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흉년이 들려갔고요. 인구의 반이 굶어 죽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인구의 3분질이 죽었다. 피렌체에서는 인구의 4분질이 죽었다. 매번 그 사람 죽은 역사가 유럽의 역사예요. 유럽이 저렇게 오늘날 인구가 늘고 잘 살게 된 건요. 16세기 말에 그 남미로부터 감자하고 토마토를 수입해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감자가 유럽에 재배되기 시작함으로써 유럽이 처음으로 배불리 먹는 시대를 맞이해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종류만 수확이 많이 나는 식물을 심으면은 그 병충해에 약하자고잖아요. 그래서 크게 수확이 나는 그 감자를 오래 심다 보니까 18세기 말인가요? 19세기 들어서 이제 아일랜드 기근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자 썩은 병이 들어갔고 수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인구 800만 중에 300만이 이민을 가거나 굶어 죽게 되죠. 그 비극적인 역사. 그래서 그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대통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한국이 이렇게 잘 살던 코리아가 왜 이렇게 그럼 못 살게 됐느냐? 1392년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봤더니요. 경제학자들이 1달러 정도였답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대요. 몽고한테 그렇게 쌀렸어도. 근데 518년 후 한일합방 때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달러였습니다. 518년 동안 국부가 이렇게 안 늘은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성계의 억성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아이디어로 천년을 지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해오라니까 정도전이가 억상억불 승유정책을 갖다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좋은데 억불은 이제 신돈의 아들이 우왕을 신돈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서 이제 유교로 바꿨고, 그리고 그 억상 정책은 상업이 발달하면은 언제든지 부를 추천하는 놈이 나타나서 정권을 찬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억상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승유 정책은 이건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지 말아라. 동생이 형한테 까불지 말아라. 신하가 군신한테 눈 부라리지 말아라. 그야말로 순종과 억압의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518년 동안 삼강오륜만 외우고 사사성강면 열심히 외우는 국가로 전락했죠. 그래서 그 흥이 많고 끼가 많고 춤과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 실크 옷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런데요, 귀족들은 입었어요. 왕언들은 전부 다 실크 옷이 입지만은 일반인들이 실크 옷을 입지 못하도록 금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 중기 후기 들어가면서 평민들은 전부 다 광목 옷을 입고 다니는 민족으로 됐죠. 그래서 옷에 물감도 안 들이다 보니까 힙주구리한 광목 옷을 입고 다니다 보니까 탁오로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평가라는 불쌍한 나라가 됐죠. 기가 빠졌으니 흥이 없으니까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 북한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됐습니다. 근데 정도전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억상 정책을 쓰고 억상 정책을 백두사상으로만 바꿔갖고 숭유 정책을 백두사상으로만 바꿔갖고 똑같이 정치를 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의 천년 지배 아이디어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그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굉장히 조선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그러니까. 실크가 세계사를 바꿨어요. 고구려의 실크가 서역으로 전파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이
동로바가 12세기까지 유럽의 중심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크의 중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고구려의 신라의 실크를 가져가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동로마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투르크가 오면서 오스만 투르크 역시 우리 동이족이지 않습니까? 그 도시를 내주고 이제 서로마로 밀려가게 됐죠. 서로마로 밀려가고 거기서 또 발전시킨 게 실크 산업인데요. 그때 그걸로 발전된 게 시칠리아하고 지금 꼬무 지역 중심으로 이제 발달됐는데 그때 실크 산업이 많이 발달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온 문명이 르네상스 혁명입니다. 르네상스 혁명이 저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고구려의 천연 염료와 실크가 서양에 제대로 전수되고 깨달으면서 르네상스 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건 증거는 없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양 성당에 가면 총천색으로 다 울긋부덕의 무늬가 놔 있잖아요. 저는 그게 고구려의 오방색이라고 봅니다. 유럽 사람들은 천연 염료로 그렇게 물감을 들이는 그 문화를 접해보지는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서양 미술사가 영주와 영주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시작된 게 서양 미술사예요. 근데 우리 미술은요, 이미 BC 전부터 고구려의 벽화 보세요. 천연 염료로 실크에 그 벽화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식물 수종이 그렇게 많고 나무 열매, 뿌리, 가죽, 식물 뿌리, 이 염료를, 천연 염료를 구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그 염료 색감 기술이 서양이 전수되면서 실크가 전수되면서 꽃을 피운 게 르네상스 혁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프랑크 왕국에서요, 1804년에 자카드라는 그 실크 제작기를 개발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페트를 아까 직녀가 짜는 페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시킨 게 산업혁명이에요. 그 산업이, 영국이 이제 프랑스 위근후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장인들이 영국으로 많이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여서 배틀을 수백 대씩 놔두고 여자 직궁들한테 실크를 짜게 시킨 게 산업혁명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개발한 자카드를 갖고 짜게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걸 또 자동화시키면서, 기계로 자동화시키면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국가로 등극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국은 실크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서양은요, 특히 누에 꼬치를 생산하기가 굉장히 부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국주의로 나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국주의로 나선 것 중에 하나가 인도를 침략해갖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 수백만 피씩 농장을 건설해서 땅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누에꼬치를 전량 영국으로 가져가죠. 그래도 물량을 댈 수 없으니까 또 나중에 더 제국주의가 더 심화되는데, 심지어 아편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중국의 실크의 원료선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크 때문에 밀문명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크와 산업 스파이를 보면요, 영국이 또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뭐냐면요, 영국은 존 놈이라는 두 형제를요 1715년에 이태리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죠. 2년 동안 이태리 가서 직공 생활을 하면서 사짜치 기술을 훔쳐가요. 그리고 이태리 명인들을 몇 명 데리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태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보복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알려지는 겁니다. 이탈리아가 미인계를 써갖고 두 형제를 독살시켜요. 또 하나 이제 산업 스파이 보면요, 이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나온 산업 스파이 부대 이름인데 알하와 부대라고 있습니다. 알하 부대는 슐타네가 봉사하는 비밀 해군 부대를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계 각국의 실크의 공장이든지 배 수출하는 배 이런 데 다 승선을 해갖고요, 그걸 낱낱이 슐탄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산업 스파이로 보고했던 부대 이름이 알하와 부대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테르크 제국이 오랫동안 세계를
설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기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한 작화들을 갖고 위근후 혁명 때 이제 넘어온 기술자들을 대거 흡수해 갖고 실크를 수백 대씩 넣고 제작하게 시키면서 영국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요, 20세기 들어서는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허드슨강에 이제 패터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건 미국 산업의 혁명 요람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잉글랜드 이민자 기술자들을 패터슨으로 다 이제 몰려들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이제 실크의 산업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존 나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패터슨에서 실크를 이제 제작하면서 이제 미국의 산업의 아버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이 그전에는 폭이 30에서 60인치짜리의 그보다 작은 폭의 이제 실크를 생산했었는데 미국에 가면서 거의 배가 넘는 75cm, 90cm 폭의 어떤 광폭의 실크를 이제 미국이 생산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때 미국이 개발한 게 미싱입니다. 재봉틀.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부가가치가 높은 실크의 상권을 미국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오늘날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까 이제 1조 2천만 명이 지구에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문명의 80%는요, 과거 100년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80%의 80%는요, 과거 20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는요, 문명 총량적인 나이로 볼 적에는 345만 살은 거의 살았지 않겠느냐. 엄청난 나이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과거 100년과 맞는 사이인데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떤 문명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운데 이제 한국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로부터 이제 차관을 얻어온 그 스토리. 근데 그건 독일이 차관을 우리한테 준 가장 큰 배경은요, 이밀이라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뻐서 준 거 아닙니다. 이밀이라는 사람은요, 3.1운동을 하다가 독일로 이제 망명간 우리 선조인데요. 양반이 압록강은 흐른다는 책을 여러분들 읽어봤나요? 그 책을 양반이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수의학과를 나왔는데요. 그 책을 써갖고 독일에 지금도 있나는 모르겠는데요. 독일의 중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요. 춘원 이광수의 사랑처럼 실려 있었어요. 그 책을 갖고 배운 독일의 느부케 대통령, 에드와르트 총리, 각 장관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차관을 얻으러 갔을 적에 차관을 주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미 백용원 박사 동기가 이제 노동자를 좀 파견해 줄 수 있냐고 아이디어를 준 것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광부 간호원 누님들을 많이 수출하게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일간지에 살아있는 천사에 갖고 우리나라 간호원 누님들의 이영말리에 와갖고 중환자들을 보살피는 모습의 사진을 실으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천사지 누가 천사냐 해갖고 이제 눈에 그 신문을 본 느부케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이 누구냐? 어제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초청해라 해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초청돼서 가게 되고 또 차관까지 얻어오게 되는 스토리.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는 책은 이제 그런 스토리를 썼던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돈 3,500만 달러를 얻어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키웠는데, 그때 중요한 건요, 에드와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손 헛되이 쓰지 마시오. 철강 산업을 하시오. 자동차 산업을 하시오. 고속도로를 건설하시오. 그리고 전자산업을 하시오. 다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금 산업의 우리 주력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이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흥미로운 것은 물에 대한 것은 다 이 곤노 교수 때문에 제가 많이 알겠는데, 곤노 교수라는 동경대 교수인데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산업 자문을 어떻게 할지 백영인 교수 가서 물어볼 적에 너희 나라는 전자 산업을 하기에 최고 좋은 나라다. 왜 그랬더니 물이 맑다. 그리고 전 국토가 화강암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를 같이 가지고 해양성 기후가 강할 건데도 해양성 기후가 전혀 강하지 않고 내륙성 기후를 또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하기 아주 불리하다. 그리고 물이 너희 나라처럼 깨끗하지 않다. 등등의 아이디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문대로 또 이렇게 됐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는 다시 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중국과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한국은 자동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요. 한 해에 무역 적자가 한 9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한 해 관광 수입으로 950억 달러를 작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를 그대로 메꿔요. 그러면서 준선진국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왜 그러냐면은 스페인이 그 옆에 프랑스, 독일, 영국 잘 사는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금요일만 되면 야타해갖고 스페인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관광으로만 먹고 살아도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여러분들 뭐 팔아먹을 게 없어서 심지어 고행의 길, 무슨 고난의 길인가, 뭐 무슨 길이죠? 그 뭐 고행의 뭐 순례자의 길, 그런 것까지 만들어서 팔아먹는 나라가 이제 스페인인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또 자기도 거기 한번 가서 걸어보겠다고, 아니, 그걸 걸으려면 대한민국 한 바퀴 걸으면 되지. 왜 그 떼약볕에 스페인까지 가서 걸읍니다.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나무도 한 그루도 없어요, 거의. 프랑스 국경 지역에 나무 몇 그루 있는 정도예요. 사실상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것은 옆에 부자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요, 이거보다 거의 100배, 1000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요, 잘 사는 나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산업 발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도 많고 애들 취직 문제 걱정도 하는 사람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될 겁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요, 남자가 음식을 한다면 저 녀석 미쳤나고 왜 음식 한다고 그러겠지만 요즘에 셰프 뜨는 거 봤죠. 선진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셰프 문화입니다. 남자들도 미용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시그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분명히 그 각종 서비스 산업이 발달될 겁니다. 그 대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식물 종이 5,000종이 넘고 그 중에 식용이 2,600종, 약초가 2,200종인 나라, 그리고 화강 아무 물이나 마음대로 모셔드리는 금수강산, 그리고 발짝 뛰는 곳마다 스토리텔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렐라의 언덕 갔다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로렐라의 언덕 가서 실망스러운 게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래 하나 갖고요, 한 달에, 한 1년에 1,000만 명이 왔다 가요. 근데 관광객 한 명이 왔다 가면요, 소나타 한 대 수출한 거 똑같아요. 1,000만 명이 오면 1,000만 대 수출한 거예요. 브루셀의 오줌 싸기의 소녀는 그게 뭡니까? 근데 거기도 1,000만 명이 왔다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발짝 뛰는 곳마다 기가 막힌 상품이 많아요. 아까 금방 얘기했죠. 서불과차. 이야, 진시황이 저 나라 가면 분명히 그 블루투가 있을 것이다. 너 가서 빨리 찾아와라. 그 스토리텔링 하나만 갖고도요, 노래라의 언덕보다 20배 더 좋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발짝 뛰는 곳마다, 아까 뭐 아리랑 말씀드린 정선 아리랑 같은 경우는요,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이성계가 억상 정책 치는 바람에 개성 4대 부도를 공무원으로 등용을 안 시켰거든요. 100년 동안 등용시키지 말자고 그랬는데 518년 동안 등용 안 시켜서 조선 518년은요, 북한 사람 공무원 등용 하나도 안 시켰어요. 또 왕건이가 그 금강 이하 애들은 기질이 거칠고 등용하지 말라고 그래갖고요, 호남부터 제주도까지 또 거의 공직에 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성 그 4대 부들이 2대째 가서는요,
소금 장수로 다 쓴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선이라는 동네로 올라 들어가 보니까 에이씨 모든 걸 다 잊고 살기 좋다. 그래서 지 동료들 끌고 들어가서 산 게 정선이에요. 그러면서 그 밖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흥얼대면서 부른 노래가 정선 아래랑입니다. 한마는 노래가. 그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관광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입니까? 근데 정선군에서는 아직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바짝 뛰는 곳마다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요, 기가 막힌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중국이 하루 저녁 자고 나면 부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나중에는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도 나올 거라고 봐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보다 중국 관광객이 한반도를 더 많이 뒤엎는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또 너무 지저분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관광을 통해서 저는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후손들이 실망스러운 나라가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마칠까 싶습니다. 그 대신 외교가 굉장히 뒷받침돼야 되겠죠. 고맙습니다.